오늘은 1986년 4월 26일, 그날 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새벽 1시 23분 43초, 우크라이나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세상을 바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발전소 제어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위험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원자로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어봉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시간을 내서 원자력 발전소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거대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듭니다.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물을 끓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의 핵분열로 물을 끓이는 거죠. 차이는 열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원자로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수조를 생각해 보세요. 높이 7m, 지름 12m 정도 되는 원통형 탱크입니다. 이 탱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속에 수천 개의 연료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연료봉은 무엇일까요? 연료봉은 길이 3.5m 정도 되는 금속 막대기입니다. 이 안에 우라늄 연료가 들어있죠.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핵분열입니다. 체르노빌 사호기에는 1661개의 연료봉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우라늄이 190톤이었죠. 이 연료봉들이 물속에서 열을 내면 물이 끓어서 증기가 됩니다.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라늄 핵분열은 연쇄 반응입니다. 한 개가 쪼개지면 옆에 것도 쪼개지고 또 옆에 것도 쪼개집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폭주합니다. 마치 산불처럼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제어봉입니다. 제어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료봉과 비슷하게 생긴 긴 막대기입니다. 길이는 연료봉과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릅니다. 제어봉 안에는 붕소나 카드뮴 같은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중성자가 흡수되면 핵분열 연쇄 반응이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불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제어봉은 연료봉 사이사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로 빼내면 연쇄 반응이 빨라집니다. 출력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자동차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로 집어넣으면 연쇄 반응이 느려집니다. 출력이 내려가는 거죠.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 정상 운전 중에는 제어봉의 일부는 물속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위로 빼내져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RBMK 원자로에는 211개의 제어봉이 있었습니다. 운전 규정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최소한 30개의 제어봉은 항상 원자로 안에 있어야 한다고. 왜 30개일까요? 만약 갑자기 비상 상황이 생기면 모든 제어봉을 동시에 집어넣어 원자로를 급정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어봉이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18초 정도요. 그래서 최소한 30개는 미리 원자로 안에 있어야 나머지 제어봉들이 내려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최소 30개의 제어봉은 기본 브레이크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첫 번째로 작동하는 브레이크죠. 나머지 제어봉들은 추가 브레이크입니다. 천천히 작동하지만 확실하게 차를 멈춥니다. 만약 기본 브레이크가 없다면 추가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까지 18초 동안 차는 계속 달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르노빌의 RBMK 원자로에는 설계상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어봉 끝부분에 흑연이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제어봉 본체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끝부분 1m는 흑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흑연은 중성자를 반사시킵니다. 즉, 핵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이죠. 왜 이런 설계를 했을까요? 물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도 중성자를 약간 흡수합니다. 제어봉을 빼내면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출력이 약간 떨어집니다. 설계자들은 이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어봉 끝에 흑연을 달아 제어봉을 빼낸 자리에 흑연이 남아있게 만든 겁니다. 정상 운전 중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제어봉을 급하게 집어넣으면 먼저 흑연 끝부분이 원자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중성자 반사가 증가하고 출력이 급증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순간적으로 가속되는 설계였던 겁니다. 이 결함은 소련 과학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1983년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어봉을 넣었는데 오히려 출력이 급증한 거죠. 하지만 이 정보는 체르노빌 운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자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셨죠? 연료봉은 열을 내고 제어봉은 브레이크이고 체르노빌 제어봉은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는 것. 그럼 이제 1986년 4월 25일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4월 25일 금요일 우크라이나 북부 프리피아트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 5만 명의 소련 모범 도시였습니다. 평균 연령 26세, 젊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여 사는 미래 도시였죠. 도시 중심에는 유원지가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5월 1일 메이데이 축제를 위해 새로운 관람차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관람차는 단 한 번도 운행되지 못한 채 영원히 멈춰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프리피아트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곳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소련의 자랑이었습니다. 4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었고 5호기와 6호기가 건설 중이었죠. 완공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발전소에는 약 3,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련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4월 25일 4호기는 정기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자로가 갑자기 멈춰야 하는 비상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원자로는 멈췄지만 냉각수는 계속 공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원자로가 과열되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냉각수 펌프를 돌리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디젤 발전기가 시동 걸려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40초에서 60초가 걸립니다. 그 40초 동안 냉각수가 멈추면 원자로는 위험해집니다. 소련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원자로가 멈춰도 터빈은 관성으로 계속 돌고 있지 않나? 그 회전 에너지로 40초 동안 냉각수 펌프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해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멈춰도 한동안 굴러가는 것처럼 터빈도 멈춘 후에도 잠깐 돌아가는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계획된 실험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성공하면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이 실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려면 여러 안전장치를 꺼야 했습니다. 첫째, 비상냉각 시스템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면 실험이 안 되니까요. 둘째, 원자로 출력을 낮춰야 했습니다. 전격 출력의 25%, 즉 700에서 1000메가와트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셋째, 이 낮은 출력에서 터빈으로 가는 증기를 차단하고 터빈이 관성으로 돌아가는 동안 냉각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브레이크를 풀고 엔진 출력을 최소로 낮추고 에어백도 끄고 그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보는 실험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 실험은 이미 3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본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실험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아나톨리 다틀로프 부소장이었습니다. 그는 1931년생으로
소련 원자력 산업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소련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참여했고 체르노빌 발전소 건설 초기부터 함께한 인물이었죠. 다틀로프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고 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사오기 제어실 당직 책임자는 알렉산드르 아키모프였습니다. 아키모프는 1953년생으로 당시 33세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동력공학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6년간 근무한 경험 많은 운전원이었습니다. 아키모프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상급자들은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그의 옆에는 레오니드 톱투노프가 있었습니다. 톱투노프는 1960년생, 당시 겨우 26세였습니다. 그는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일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운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고 그의 미래를 밝게 보았죠. 그날 밤이 그의 인생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사오기의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원자로 출력을 전격 출력의 25%까지 낮춰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5분, 갑자기 키예프 전력관리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필요하니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는데 다시 올리고 또 낮춰야 한다니.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출력을 유지한 채 밤 11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9시간의 대기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키예프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출력을 낮춰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4월 2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톱투노프는 조심스럽게 제어봉을 조작하며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2시 28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력이 너무 빨리 떨어졌습니다. 목표는 700에서 1000메가와트였는데 순식간에 30메가와트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자로가 거의 꺼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크세논 중독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로가 장시간 중간 출력으로 운전되면 크세논이라는 물질이 연료봉에 축적됩니다. 이 크세논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을 방해하죠. 9시간 동안 중간 출력으로 대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크세논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키모프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실험을 중단하고 원자로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틀로프 부소장은 단호했습니다. 계속해, 출력을 올려. 아키모프는 다시 한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다틀로프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계속하라고. 새벽 1시, 톱투노프는 어쩔 수 없이 출력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세논 중독 상태에서 출력을 올리려면 제어봉을 거의 다 빼내야 했습니다. 아까 원자로 설명에서 말씀드렸죠? 운전 규정에는 명확히 써 있었습니다. 최소 30개의 제어봉은 항상 원자로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밤 제어봉은 단 8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새벽 1시 3분, 겨우 200메가와트까지 출력을 올렸습니다.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다틀로프는 이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새벽 1시 15분, 비상냉각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새벽 1시 19분, 냉각수 펌프를 최대로 가동했습니다. 새벽 1시 22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어실의 컴퓨터는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불이 가득했습니다. 위험, 위험, 위험. 아키모프는 다틀로프를 쳐다봤습니다. 톱투노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틀로프는 말했습니다. 시작해. 새벽 1시 23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터빈으로 가는 증기 밸브를 닫았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기가 줄어들자 원자로 안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원자로 안에 기포가 생겼습니다. 기억하시죠? RBMK 원자로의 치명적 결함. 기포가 생기면 출력이 올라가는 설계였습니다. 출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톱투노프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출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력이 오르면 온도가 오릅니다. 온도가 오르면 물이 더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기포가 더 생깁니다. 기포가 생기면 출력이 더 오릅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벽 1시 23분 33초, 출력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모프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정지. 에이지-5 버튼을 눌러. 톱투노프는 빨간 에이지-5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제어봉을 동시에 원자로 안으로 집어넣는 긴급 정지 버튼이었습니다. 이게 원자로를 구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체르노빌 제어봉의 치명적 결함. 제어봉 끝부분에 흑연이 달려 있었다는 것. 제어봉이 들어가는 순간 먼저 흑연 끝부분이 원자로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출력이 급증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이 밟히는 설계였던 겁니다. 새벽 1시 23분 43초. 원자로 출력이 전격 출력의 100배, 33,000메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연료봉의 온도가 순식간에 2800도를 넘었습니다. 우라늄 연료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수증기 폭발이었습니다. 2000톤짜리 원자로 뚜껑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공기와 접촉한 뜨거운 흑연이 폭발한 것입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제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폭발 소리는 30km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프리피아트 시민들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발전소 방향에서 하늘을 가르는 푸른 빛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이 나처럼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꽃놀이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이 체렌코프 복사, 즉 치명적인 방사선이라는 것을. 발전소 4호기 건물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원자로가 드러났습니다. 1200톤의 뜨거운 흑연과 우라늄 연료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사선량은 측정 불가능했습니다. 측정기의 바늘이 끝까지 갔다가 멈춰버렸습니다. 폭발 3분 후 첫 번째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프리피아트 소방서 제6파트 소방관들이었습니다. 대장은 23세의 바실리 이그나텐코 중이었습니다. 바실리는 1961년생으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류드밀라는 임신 6개월이었죠. 바실리와 동료들은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방사능이 무엇인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을 끌어간 것뿐이었습니다. 지붕에는 흑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맨손으로 그 흑연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흑연 한 조각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시간당 15,000 렌트겐이었습니다. 치사량의 수백 배였죠. 바실리와 동료들은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새벽 5시, 불이 겨우 진압되었습니다. 바실리와 소방관 28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검게 타고 손은 붓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었습니다. 아키모프와 톱투노프는 제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각수를 공급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원자로가 완전히 폭발하면 키예프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원자로는 이미 폭발했고 냉각수는 파괴된 원자로를 그냥 통과해 건물 지하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6시간 동안 제어실에서 일했습니다. 밸브를 돌리고 펌프를 작동시키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7시 그들은 겨우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아키모프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뭘 놓쳤지?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26일 오전 8시 모스크바 크렘린궁. 소련 정부는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문제없다.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프리피아트 시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평소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했습니다. 거리에는 방사능 먼지가 내려앉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4월 26일 하루 종일 프리피아트는 평범한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발전소 방향에서 이상한 헬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당국은 훈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4월 27일 일요일 아침 여전히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보러 갔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결혼식이 예정된 커플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방사선은 그들의 몸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4월 27일 오후 2시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폭발 후 3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라디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일시적인 대피를 실시합니다. 3일 정도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음식과 옷만 챙기십시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3일이면 돌아온다고. 그들은 TV도 끄지 않았습니다.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먹이만 넉넉히 주고 떠났습니다. 오후 5시 1200대의 버스가 프리피아트로 들어왔습니다. 5만 명의 시민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반 매장이 불가능했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자력 발전소. 출근하던 직원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발전소에서 누출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방사능은 동쪽에서 왔습니다. 소련 방향에서. 스웨덴 정부는 소련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부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제도 없소.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국제사회의 압력에 소련은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4월 28일 저녁 9시 소련 TV에서 간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원자로 위를 날며 모래와 납을 투하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면서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5월 초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자로 아래 물탱크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만약 녹은 핵연료가 그 물에 닿으면 엄청난 수증기 폭발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산했습니다. 만약 그 폭발이 일어나면 키예프 전체가 오염되고 유럽의 절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누군가는 물탱크의 밸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밸브는 방사능으로 가득한 물속에 있었습니다. 3명의 자원자가 나섰습니다. 알렉세이 아나넨코, 밸브 설계자이자 엔지니어. 발레리 베즈파로프, 체르노빌 발전소의 선임 엔지니어. 보리스 바라노프, 발전소 직원이자 2사람의 동료. 그들은 잠수복을 입고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방사선량은 측정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밸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럽은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3사람이 며칠 안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60만 명의 청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잔해를 치웠습니다. 오염된 흙을 파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나무를 베었습니다. 많은 청산인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유럽은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6번 병원. 바실리 이그나텐코는 특수병실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피폭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류드밀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들은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 뱃속의 아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류드밀라는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바실리의 피부는 벗겨졌습니다. 내장 기관이 하나씩 망가졌습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5월 13일, 바실리는 숨을 거뒀습니다. 27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아연관에 넣어졌고 콘크리트로 밀봉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너무 강해서 류드밀라는 몇 달 후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간 질환으로 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아키모프는 5월 11일에 사망했습니다. 33세였습니다. 레오니드 톱투노프는 5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26세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그들이 아니라 원자로 설계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정확히 몇 명일까요? 소련 정부는 공식적으로 3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틀로프는 실험을 강행했을까요? 일부는 그가 모스크바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그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틀로프 자신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5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3명의 다이버는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아나넨코는 2011년까지, 베즈파로프는 2015년까지 살았습니다. 바라노프는 2005년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방사선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언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적어도 2만 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도 프리피아트는 유령 도시입니다. 녹슨 관람차, 무너진 학교, 버려진 인형들. 시간이 멈춘 도시. 원자력은 정말 안전한가요? 체르노빌 이후에도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다틀로프가 실험을 취소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아키모프가 명령을 거부했다면? 만약 소련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제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대본을 작성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